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미야, 배고프구나. 밥 좀 줘라.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아무런 말이 없길래 나와 밥을 찾았는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저를 무척이나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 계시면 밥 가져다 드릴게요. 이미 며느리와 손주들은 식사를 했는지 설거지통에는 먹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왜 나만 같이 먹지 않고 따로 먹으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5세가 된 김술래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네요. 어디에도 얘기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어둔 이야기부터 자식 둘을 먼저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사연과 아들이 죽은 후 며느리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이야기까지 들어보시렵니까? 저는 뭐랄까요? 인생 초반부터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태어날 무렵부터 시작된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부모님과 오빠 2명이 있었는데 참 가부장적인 집안이었지요. 혼란스럽고 가난해 찌든 삶의 시작은 아마 그 시절 태어난 제 또래는 다 겪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 부모님의 사랑과 오빠들의 엄격하면서도 애정어린 보호를 받으며 살아왔네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 나이 18세쯤 있었던 일입니다. 동네 개장으로 계시던 어르신이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와도 친분이 있으셔서 자주 집에도 놀러 오신 분이셨지요. 그런데 그날도 집에 찾아와 아버지를 찾으셨는데 마침 집에는 아무도 없고 저 혼자만 있었더랬지요. 안 계시다고 나중에 찾아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나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큰 충격을 받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들에게 얘기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워낙 가부장적인 집안이고 시집 못 간다고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나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게다가 그 어르신이 자주 우리 집에 찾아와 저를 방탄한 계집애 마냥 이야기를 하는 통에 도저히 집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가출을 했습니다. 저는 태생이 소심하고 낙인이 찍힌다는 게 너무 두려워 제가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 전혀 다른 곳에서 식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고 마땅한 직업도 없는 노총각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지요. 딱히 물려받은 재산도 없이 백수 남편과 시작한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밭을 일구며 재배한 농산물을 시장에 파는 일도 저의 일이었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도 안정된 가정을 일구고 싶어 아이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이 30대 초반이 되도록 아기가 없는 게 제 탓인 마냥 이야기하셨더랬죠. 밥 차려놓고 하루 종일 밭일과 장사를 하며 아기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찾아온 늦둥이, 제 나이 20대 중반에 생긴 그것도 장남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말 좋아했었더랬죠.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힘들게 약하게 태어난 우리 아들, 저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너무 보고 싶은 우리 아들이지만 잠깐 일을 하고 왔다가 또 일을 나가야 하는 고된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세 남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둘째 딸은 속이 깊고 불만이 없는 아이였지요. 자라면서 일하는 엄마를 이해하고 혼자 빨래도 하고 밥도 차려 먹는 옹골찬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불행하게도 막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집에 둘이 있는 적이 많았는데 씻기고 챙겨주는 건 늘 둘째 딸 아이의 몫이었습니다. 욕심도 많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도 좋았지요. 우리 장남의 산수 문제를 둘째 딸이 알려줄 정도였죠. 사실 장남이 몸도 약하고 공부를 못했는데 어쩌나요. 그 시대에는 아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했는거려 공부하기 싫어하는 장남에게는 고등학교까지 힘들게 보내고 공부를 좋아하는 둘째에게는 미안하지만 힘들다며 중학교까지만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특한 녀석이 혼자 가발 공장에 다니며 돈을 벌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네요. 마음 같아선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무 고맙고 기특해서 표현은 잘못했지만 짠하네요. 그와는 별개로 막내는 장애를 가지고 말도 못하고 태어나서 밖에 제대로 나가보지도 못한 채 돈을 벌어야 하는 저의 보살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20대가 되기도 전에 집에서 조용히 하늘나라로 갔네요.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마음을 아시나요? 생계 때문에 내내 나가 있었지만 마음이 항상 무겁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가니 속으로 엄청 울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두 아이의 엄마로 돌아갔습니다. 어쩌겠나요?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을요. 그렇게 하루하루 또 열심히 살다 보니 재산이라는 게 모였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땅을 사두었고 집도 샀습니다. 아끼고 아껴 모은 재산으로 이제는 땅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땅을 제법 가지고 있게 되었지요. 저는 장남에게 모든 걸 걸었습니다. 공부는 못했지만 자격증을 따게 물심양면으로 도와 공기업에 들어가도록 모든 애를 썼습니다. 결국 그 바라던 그 회사에 들어가는 날 저는 너무 좋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딸아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회사에 다니다가 시집을 갔네요. 딸아이가 다니던 회사에 예쁜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의 사진을 본 아들놈이 첫눈에 반해서 딸아이의 소개로 둘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이가 제 며느리예요.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기고 말도 싹싹하게 잘하는 아들이 왜 반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도 참 잘했어요. 어머니, 사과 깎았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참 달아요. 어머니, 이번에 스웨터 좀 사왔어요. 보드랍고 고와서 어머니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씨도 곱고 상냥한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제 한시름 놓였네요. 좋은 직장에 좋은 아내, 우리 아들놈은 이제 인생이 잘 풀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둘이나 낳고 너무 이쁜 내 며느리였지요. 그 무렵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평소에 술을 좋아했는데 지병이 악화돼서 가게 되었지요. 평생 돈을 벌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의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으로 인해 마음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고 든든했었죠. 그러던 그가 하늘나라로 가니 마음이 적적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아들이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아들은 살가운 편은 아니었지만 저를 항상 살펴줬습니다. 몸이 약한 우리 아들 건강하기만을 항상 바랬습니다. 남편이 죽고 제가 거의 일군 재산이었지만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아들에게 상속이 되었고 제게 있던 재산도 아들의 성화로 아들 명의로 다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나를 부양하고 있고 아들 내외와 껄끄러운 관계가 되지 않게 하려고 원하는 대로 해주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뒤에서 며느리가 그렇게 하도록 우리 아들에게 재촉을 했었더군요. 그래도 어디 놀러 가면 나도 데려가주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저를 챙겨주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원래부터 약하게 태어났던 내 아들, 그 아이가 결국 심근경색에 걸리고 맙니다. 평소에 오냐오냐 키워서 먹는 것도 고기만 먹고 술을 좋아하고 혈관이 막혔다고 해서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했건만 그렇게 쓰러져서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에 한 달간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내 아들은 저렇게 아파서 누워있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등산동호회인가 모시기인가 그 사람들하고 해외여행에 갔더랍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퇴원하고 집에서 누워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키우던 개가 한 마리 옥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개였는데 제가 불쌍해서 몇 년째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더랬죠. 그런데 그 개가 짖어서 그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개를 저 몰래 개고기 집에 팔아버렸답니다. 아들이 아프니 태도가 싹 변해버린 며느리.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었답니다. 우리 아들 아픈데 보살펴주기는커녕 지들끼리 외식을 하지 않나 마치 죽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리 밭에는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살림집처럼 꾸며놓고 등산동호회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노닥거리며 놀러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미야, 너 비닐하우스에 사람들 불러서 논다는 거 사실이냐? 내 신랑은 저렇게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머니, 그 사람들은 그냥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이에요. 아범은 제가 잘 챙기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은 오기야
금이야 키운 탓인지 의지가 약해. 절대 금주를 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조금 일어설 수 있자 친구들이 부르자마자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응급실에 실려가 결국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떠나는 날 저는 세상을 잃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둘이나 보내는 심정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죄인이 된 것 같았고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운구차가 마지막으로 집 주변을 돌고 돌 때 기절을 할 것 같은 저를 딸아이와 사위가 간신히 붙들어 버텼습니다. 아들의 관이 땅속에 묻힐 때 저의 마음도 같이 묻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말이 없어졌습니다. 손주 녀석들이 할머니에게 뭐 하냐며 다가올 때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있었지요. 그렇지만 산 사람은 또 살아야 했기에 정신을 차리고 눈물을 머금고 한술 두 술 뜨며 살아내었습니다. 야속하게도 사람이 적응을 하더군요. 아들 없는 삶에 적응을 하고 있었는데 점차 며느리가 저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저를 방에서 혼자 고립시키더군요. 밥을 혼자 따로 먹게 하고 나와서 말을 시켜도 별거 없다며 얼른 방에 들어가시라고 하더군요. 손주놈이 결혼해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도 저는 같이 찍을 수 없었습니다. 같이 찍자고 부르지 않더군요.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립되어 갔습니다. 한평생 일만 하며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터놓고 살아보질 않은 탓에 외로움과 답답함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삭혀나가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명절이 되어 집에 왔습니다. 방이 왜 이렇게 냉골이고 왜 이렇게 야위었냐며 저의 안위를 챙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딸아이에게 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너무 화를 냈지만 저는 괜찮다며 다독였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도 저를 여기에 맡겨두고 있는 처지라 뭐라고 이야기는 못했지만 그날 이후 전기장판을 사온다거나 보약을 몰래 지어온다거나 물심양면으로 몰래 저를 뒤에서 보살폈지요. 우리 아들이 죽자 며느리는 물 만난 고기가 되었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지 않았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남자들을 많이 만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이제는 손주 며느리 앞에서도 저에게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 거짓골이 뭐예요? 짖지도 않으세요? 우리끼리 나갈 테니까 집에서 식사하세요. 새로 태어난 증손주도 못 만지게 하더군요. 어머니 낙이 떨어뜨리니까 안으시면 안 돼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더 황당한 것은 제가 짬짬이 모아둔 쌈지돈을 자꾸만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제 방 장롱 안에 돈을 모아두는 곳이 있는데 나갔다 들어오면 돈이 줄어있더군요. 그래서 여기저기 조금씩 나눠서 숨겨두었는데 없어진 돈들이 꽤나 있는 겁니다. 폐물까지도 사라졌더군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딸아이네 갈 때 그냥 가기 뭐해서 떡을 해가지고 가면 돈을 세워본 건지 뭘 그렇게 해가지고 가시냐고 그렇게 묻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사실 자신도 처녀적에 시집 가려고 모아둔 돈을 투자하라고 해서 다 가져가고 이자 한 푼 주지 않고 아직까지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악독한 년에게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결국 저는 가지고 있던 약간의 현금과 옷가지를 챙기고 딸아이의 집에 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딸의 집이 마음은 편하더군요. 물론 사위의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딸아이가 제가 좋아하는 곶감도 사주고 한글 수업도 신청해주고 잘해주었습니다. 손녀 내외가 여기저기 좋은 곳에도 많이 데려가 주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왔네요. 그래도 평생 하던 장사를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새로운 터전이었지만 야채를 사서 여기저기 가서 노상에서 팔았습니다. 돈을 버는 재미는 평생 저의 취미니까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며느리는 우리가 살던 집을 팔고 손주를 커피 가게를 열어주고 땅을 팔아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됐었는데 새로 다른 곳에 상권이 생겨서 가게가 망하고 한 푼도 못 건지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이 사업 저 사업 하다 모두 망해서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가족 모두가 나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딸아이에게도 몇 번을 찾아오고 연락을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를 왜 데려갔냐며 그걸로도 뭐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굴곡진 인생이었지만, 고단하고 슬픔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준 것 없는 딸아이와 사위에게도 정말 많이 고맙네요. 손자, 손녀도 저를 살뜰히 챙깁니다. 마지막 가는 날까지 저도 최대한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제 취미 생활을 하려고 하네요. 그냥 즐거워요. 처음 배운 한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딸, 사위, 손자, 손녀들의 이름도 삐뚤삐뚤 써주었습니다. 고맙다며 소중히 보관하네요.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